오늘은 S&P 500을 기점으로 여러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스마트 ETF,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 성장, 또 조금은 다른 배당 성장들, 이어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나스닥과 집중 투자가 가능한 강화 버전들, 현금 흐름을 위한 커버드 콜, 거기에 변동성을 더 추가한 전략들, 그리고 S&P의 강화 버전, 여기에 중소형주까지 추가된 미국 주식 전체와 또 미국이 제외된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 성장성이 좋은 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주식까지, 또 거기서도 최상위를 뽑는 ETF, 이어서 안전자산과 금과 원자재, 리츠와 실물 부동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까지 우리가 투자할 만한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어떤 원리로 또 어떤 관계를 통해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한 각 자산의 수익과 변동성을 통해 어떤 자산이 좋고 나빴는지, 또 과거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을 통해 나에게 잘 맞을지, 꾸준히 장기 투자할 수 있을지, 혹은 동일한 변동성에서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는 없는지, 또 몰빵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통해 더 안정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는지, 앞서 살펴본 여러 자산과 전략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장, S&P 500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명된 로직이죠.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연 10%의 수익률, 최강의 투자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좋기만 할까요? 아니죠. 긴 횡보와 하락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아득히 벗어난 광기로 인해 그야말로 시장의 실패가 항상 존재했죠. 항상 옳았던 건 아닙니다. 이유는 로직에 있었죠. 지금도 스파이 비중 절반이 QQQ입니다. 개별 종목이나 섹터의 비중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등락은 결국 대형 기술주 QQQ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 과정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스파이에 투자하신다면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하고요. 시장에 맡긴 500개의 종목, 이렇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500개 기업이 과연 다 좋을까? 아니겠죠. 망가진 게 뻔히 보이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팩터를 통해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팩터가 정답이란 건 없지만 최소한 최악의 기업은 제거하고 최고의 기업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성과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섹터가 잘 나간다고 그만큼 비중을 할당하는 게 맞을까? 이것도 당연히 아니었죠. 그래서 개별 기업이나 섹터 가중치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더 좋은 기업을 선별하되 쏠림을 막기 위한 상한 적용. 2000년대 이후의 전략들은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우면서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전략들이 바로 스마트 ETF 혹은 멀티팩터 전략이라 불리는 로직이고요. 이렇게 스파이가 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해자, 모투의 경우 변동성은 크지만 스파이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직을 살펴보면 여러 기준을 통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면서 동시에 적정 가치 대비 비싼 기업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주가 대부분 제외된 상태에서도 스파이를 장기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음은 현금 흐름 좋은 기업을 뽑는 카우즈입니다. 그쵸. 현금 흐름은 결국 기업의 모든 활동, 실적의 종착역입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결국 장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야 돈이 남으니까요. 현금 많은 기업은 망하기도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의 상한, 여기에도 캡이 정해진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본질만 잘 지켜도 시장 수익률은 충분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으로 상대적인 경쟁력으로 기업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주주 환원 방법이죠. 바로 배당입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이걸 다시 배당으로 환원하는데 이게 계속 성장한다. 실적의 종착역에 또 종착역이 성장한다.
건실하다, 펀더멘탈이 좋다는 겁니다. 부실한 기업은 현금 흐름도 어렵고 당연히 배당도 어렵고 그게 성장하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배당 성장은 이렇게 추가되고요. 최근 단기적인 수익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성이 아주 좋습니다. 먼저 스파이고요. 장기간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재미없는 전략이 스파이를 크게 넘어섭니다. 상대적으로 큰 등락이나 횡보 없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일자로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또 닷컴 버블 때 오히려 거꾸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렇게 배당 성장 전략은 단기적인 재미는 없어도 꾸준히 장기 투자하기 좋은 전략입니다. 리서치 자료에도 잘 나와 있죠. 단기적으로 시장을 뛰어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락과 변동성이 낮다. 시장 수익률을 단기간에 상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낮게 가져가며 수익을 꾸준히 낸다.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10년 수익의 분포로 본다면 변동성이 가장 큰 QQQ. 그리고 스파이에 비해서 배당 성장 전략은 가장 안정적인 수익 분포를 보여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10% 내외의 수익을 보여주죠. 어지간한 투자의 선택지 중에서도 이 정도의 수익과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베이스로 투자하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배당 성장이 이 두 개밖에 없냐? 더 있죠. VIG, DGRO, DGRW 이렇게 대표적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배당 성장 종목들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근데 조금씩 더 성과가 좋아졌죠? 한번 볼까요? 스파이고요. 다음은 슈드입니다. 그리고 DGRW입니다. 이전까지는 거의 비슷하다가 최근 들어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죠. 거의 스파이랑 똑같습니다. 이 종목들 왜 최근 수익이 더 좋을까요? 그리고 굳이 이걸 또 나눠놓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술주의 비중 차이입니다. 이 3개 종목은 기술주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먼저 슈드는 QQQ와의 종목 비중이 6%밖에 안 되고요. 반면 최근 성과가 가장 좋았던 DGRW는 무려 35%나 겹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를 때 같이 잘 올랐죠.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질 수 있다. 항상 기억해야 하고요. 중복이 적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더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락할 때 같이 떨어지는 조합보다 반대로 올라갈 조합이 더 좋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전략들 다 같이 묶어서 스마트 ETF 또는 멀티 팩터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 팩터를 통해 더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가중치 제한을 통해 쏠림을 방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럼 이 스마트 전략들은 무조건 스파이를 이기냐?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 기인한 만큼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높거나 압도적으로 낮은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전략과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제 경우는 언제든 시장의 실패, 바로 투자의 광기는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중 제한이 없는 스파이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또 각자의 관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나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스닥 100 지수 QQQ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너무 정직하죠? 수익이 올라간 만큼 변동성, 고통도 커졌습니다. 실제 과거 데이터입니다. 스파이와는 또 비교도 안 되죠. 고점 회복까지 약 13년. 이렇게 증발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준 적도 많았습니다. 여기 작게 나와 있지만 최근에도 아주 큰 하락이 있었죠.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만큼 폭발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이게 QQQ입니다. 하지만 점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세계가 양극화되고 있죠. 투자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럼 이 QQQ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봤던 차트가 있었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전략과 가장 방어적인 전략. 창과 방패를 함께 들면 됩니다. 굳이 토끼와 거북이로 싸울 필요가 없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면 됩니다. 이런 거 바벨 전략이라고도 하죠. QQQ
그리고 슈드입니다. 먼저 스파이와 QQQ의 조합. 초록색입니다. 애매하죠? 닷컴버블도 그대로 다 맞았고요. 중간 어딘가에 계속 존재합니다. 다음은 스파이와 슈드의 조합. 조금 전이랑 최종 수익률은 같은데 중간 과정이 훨씬 좋아졌죠. 마지막 슈드와 QQQ의 조합. 하락은 대부분 방어하면서 오를 땐 잘 오르죠. 전체적인 수익까지 좋았습니다. 이것도 이미 수없이 다뤄봤죠. 구독자분들은 이미 외우셨습니다. 더 하기도 죄송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다 더 괜찮은 비율이 있다면 8대2입니다. 봤던 것 중에 가장 일자에 가깝죠.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건 곧 장기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한 번에 다시 볼까요? 이 두 가지 종목을 함께 투자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서로 힘들 때 돕는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8대2가 대표적이죠. 슈드 100%보다 수익률은 좋은데 변동성까지 더 낮아졌습니다. 같은 주식이면서도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는 흔치 않죠. 다음 스파이와 QQQ. 슈드와 스파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가급적 상관성이 낮은 이 두 개의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여기까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일 뿐 각자 미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어떤 종목, 어떤 조합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목이 가진 리스크와 특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 나스닥 내에서도 VGT, SMH 같은 종목처럼 필터링을 거치거나 특정 섹터에 집중된 ETF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QQQ만으로도 리스크는 이미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어서 살펴본 전략은 지금까지 살펴본 전략과는 완전 다릅니다. 바로 현금 흐름을 위한 커버드 콜입니다. 제피와 XYLD, 그리고 나스닥을 사용하는 제피Q, QYLD가 대표적이고요. 커버드 콜 종목들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졌죠. 일드 시리즈는 10년이 넘었고요. 제피 시리즈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자, 보통 배당금을 만들 때 일반적인 ETF는 실제 배당금을 모아서 분배해주죠. 반면 커버드 콜은 기업의 배당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옵션 매도 수익이라는 걸 배당금의 원천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합쳐져서 8에서 10%가 나오는 거죠. 아주 쉽게 본다면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금융 상품을 돌리고요. 그 수익을 돌려줍니다. 또 이게 이상한 금융 상품 아니고요. 마켓 메이킹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베팅을 주선합니다. 딜러 같은 역할이죠. 자, 어쨌든 이 커버드 콜 상품들 10%가 넘는 고배당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투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스파이고요. XYLD입니다. 똑같은 S&P 500으로 옵션을 팔고요. 대신 성과는 한참 떨어지죠. 다음은 QQQ고요. 똑같이 나스닥 100 지수로 옵션을 파는 QYLD입니다. 이것도 성과가 한참 떨어지죠. 배당률은 높은 게 맞습니다. 근데 로직상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큰 하락이 있을 때마다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기초지수가 쭉쭉 오를 때 커버드 콜은 그만큼 오르지 못합니다. 이걸 보고 보통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락보다 상승이 많은 시장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 패턴은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커버드 콜을 선택한 이상 내기에서 오는 수수료를 받는 거지 내기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안 걸었는데 딸 게 없죠. 오늘 봐야 할 게 많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각각 기초 지수를 100% 옵션으로 매도하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고요. 이 전략들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4년 전 출시된 제피입니다. 80%는 스파이 중에 변동성이 약한 종목, 그러니까 안정적인 실제 주식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만 옵션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액티브, 사람이 직접 한다는 게 특징이죠. 짧지만 성과를 한번 볼까요? 스파이와 XYLD고요. 제피의 성과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X에 Q가 있었던 것처럼 제피에도 짝이 있죠. 마찬가지로
QQQ를 이용한 커브드콜 전략, JPQ입니다. 비교 대상이고요. JPQ의 성과입니다. 확실히 좋았죠? 이유는 JP와 같습니다. 실제 주식 비중이 높고 옵션 비중은 낮았다. 그리고 그걸 잘 운용했다. 하지만 장기 투자가 목표라면 이 커버드콜이 아니라 기초 지수에 투자하는 게 더 좋겠죠. 이 외에도 슈드 비중에 스파이 옵션을 매도하는, 좀 웃기죠? 슈드 더하기 XYLD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미당 같은 형태도 있고요. 자, 분명 이런 커버드콜 전략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투자한다면 누군가에겐 아주 좋은 선택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시장을 기초로 한 주요 ETF 설명이었고요. 이쯤에서 눈을 다시 한번 똑바로 뜨시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전체 스파이 중에서도 500개 말고 좀 소수 정예로 가고 싶다. 있죠. XLG라는 ETF가 있습니다. S&P 중에 상위 50개만 투자하는 ETF입니다. XLG는 스파이 위쪽에 자리 잡게 되고요. 수익성이 올라가지만 변동성도 올라가죠. 대형주로의 집중이 강한 만큼 최근 상승장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S&P 500도 좁다.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싶다. 그것도 됩니다. VTI라는 ETF가 있죠. 스파이에서 중, 소형주를 추가하면 미국 주식 전체가 됩니다. VTI는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수익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변동성은 더 커졌죠. 조금 전에 봤던 XLG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로의 쏠림이 덜한 만큼 최근 상승장에서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미국 주식 전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딱 이 타이밍에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꽤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ETF가 있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아쉽게도 그래프를 늘릴 만큼 아래쪽입니다. 수익이 많이 났죠. 연 4%대의 성장. 이건 좀 처참합니다. 그럼 전부는 좀 그렇고 이렇게 나라별로 직접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성장률 0%고요. 변동성은 세계 1등입니다. 인도, 대만, 일본. 그럼 다음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그리고 정말 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현 주소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베트남, 한국. 우리 주식시장 딱 이 정도 수준 맞습니다. 그나마 대만, 인도 정도가 괜찮았고 나머진 좋지 않았죠. 근데 왜 이럴까요? 일단 시장 사이즈부터가 다른데요. 이것도 괜히 이런 게 아니죠. 다들 미국 시장은 이꼴 미국 기업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따지자면 글로벌 기업들이 상장한 곳이 미국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미국에 상장하려고 애를 쓰죠. 국제 정치는 야생입니다. 제가 믿는 건 미국이 아니고요. 시장 주인이 아니라 질서 잡힌 시장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믿는 게 있다면 미국에 자리 잡은 건강한 환경, 혁신과 자본주의가 싹틀 수 있는 그 문화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죠. 주주 환원율만 봐도 대표적이죠. 미국은 순이익 중에 대부분을 돌려줍니다. 거꾸로 제가 사업가라고 해도 비리와 사기가 가득한 시장이 있고요. 웃긴 게 중국보다 안 좋아요. 저라면 이런 곳에선 사업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회사를 통째로 뺏기거나 시총 40조가 한 번에 날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짓밟히는 곳에서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생길까요? 글로벌 기업이 굳이 중국에 상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반면 그 씨앗을 소중히 잘 키워서 잘 익은 열매로 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당신이 100조짜리 사업을 한다면 어디에서 하고 싶나요? 혹은 거꾸로 어디에서 일하고 싶나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씨앗이 모여들고 열매가 더 맺히는 겁니다. 미국을 대체할 나라, 아직 후보군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미국 밖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 세계 모든 주식, VT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잘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죠. VT는 미국 전체와 나머지 전 세계 거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그냥 전부는 싫다. 잘하는 기업만 투자하고 싶다. 당연히 있습니다. IOO. 이름도 정말 잘 지었죠. 전 세계 100위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상품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슈드 노블과 거의 딱 겹치죠.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성과였고요. IOO는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여기서도 최근 성장은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의 역할이었겠죠. 여기까지가 주식 전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주식은 결국 위험 자산이죠. 다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채권입니다. 채권과 예금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모두 수익은 낮지만 변동성이 다르죠. 특히 변동성이 컸던 장기채, TLT를 기억해 주시고요. 채권, 예금에만 몰빵하겠다. 말리긴 어렵지만 역사상 지난 200년을 봤을 때 그 두 가지로 자산을 불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건 역시 주식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채권도 주식을 보조하는 수단으로는 아주 유용합니다. 보통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죠. 이렇게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아주 유명한 60대 40 전략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전략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수익은 아쉽지만 아주 안정적이죠. 그래도 연 8%는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산이 있을 때 이걸 같이 투자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엔 주식과 채권이 함께 떨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특히 단순 60대 40이 아니라 은퇴 시점에 맞게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있죠. 타겟 데이트, TDF 전략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채권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금이랑 원자재도 나와야겠죠.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역시나 메인 투자보단 보조 자산으로 활용도가 좋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여러 자산군이 일정한 패턴을 그린다고 할 때 이걸 적절히 잘 섞으면 영구, 올웨더라는 말처럼 어느 상황에도 잘 버티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쉽게도 수익이 많이 낮고요. 특히 최근의 부진한 성적 때문에 관심도는 최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참고용으로 봐두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큰 게 남았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대표적으로 VNQ라는 리츠 ETF가 있고요. VNQ는 이렇게 위치합니다. 높은 변동성에 비해선 성과가 많이 안 좋죠. 결국 부동산이라는 특정 섹터에만 투자하는 만큼 고금리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주가 흐름, 배당 성장 등 여러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리츠는 계륵이라는 결론이었고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일부 투자는 좋습니다만 몰빵 투자를 하기엔 리츠가 나쁘다기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리츠가 아니더라도 특정 섹터에 몰빵하는 건 좋지 않고요. 이미 제 결론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결론의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되고요. 부동산에 리츠만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아파트는 어떨까요? 진짜 아파트 이렇게 같이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수익률에 비해 변동성이 극도로 낮죠. 정말 안정적인 자산 맞습니다. 때때로 시장이 과열되는 구간도 있지만 회전율이 가장 낮은 만큼 안정성만큼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항상 올라오죠. 자가 마련과 미국 주식 뭘 선택해야 할까요? 압니다. 당연히 둘 다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투자 수익에 있어선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오르냐 내리냐 갑론을박이 엄청나죠. 제 생각엔 물가 상승률 혹은 그 이상 오르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서울, 수도권 중심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쉽게도 지방은 테마성으로 파도 타기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이 몰리고 일자리가 몰리는 곳의 성장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수익은 당연히 미국 주식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죠. 안정성 면에서는 당연히 비교가 어렵고요. 특히 실거주의 안정성, 집이 없었다가 가지게 됐을 때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집은 무조건 있는 게 좋아요. 실거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은 집 마련 먼저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주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황, 뉴스, 주식 카페 보면서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 그냥 똥망이에요. 어쨌든 이 선택은 막연히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저 투자 자산을 바꾸는 거죠. 결국 이건 실거주 안정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각자 결정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내가 좋은 게 정답이죠.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 비트코인, 암호화폐입니다. 전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전에 했었고 결혼 준비에 보탤 만큼 꽤 벌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생이 바뀔 정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고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전 정말 모르겠고요. 하지만 뭐가 됐든 이미 꽤 많은 사람이 이걸 투자 자산으로 인식한 상태라면 5%, 10% 정도는 투자할 만하죠. 이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몰빵은 어느 자산이든 추천하지 않고요. 특히 알트코인, 스캠코인 정말 많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슈카님께서도 한번 잘 다뤄주셨는데요. 제도화되지 않은 돈벌이파는 사기꾼들의 놀이터입니다. 할 거면 그나마 제도화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이 낫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길었던 오늘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어떤 원리로 또 어떤 관계를 통해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과거 데이터를 통해 여러 종목과 전략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S&P 500을 중심으로 여러 팩터를 통해 더 좋은 종목을 뽑는 스마트 ETF, 그 중에서도 배당 팩터를 중심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배당 성장 전략, 또 기술 성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QQQ, 현금 흐름을 위한 커버드콜 전략. 미국 주식은 이렇게 5가지의 큰 랜드마크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정반대 성향의 분산 투자, 바벨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또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더 안정적인 전략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동적 자산 배분 전략도 있고요. 실거주 안정성을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종목과 전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각자 잘 맞는 전략을 찾아서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거고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종목, 전략이 무엇인지, 그 전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이 알고 보면 또 얼마나 쉬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특히 그동안 준비했던 영상 중에 가장 힘들고 길었습니다. 보통 영상 하나에 최소 10시간, 20시간은 걸리는데요. 지금 벌써 50시간은 넘은 것 같고 녹화하고 편집하면 5시간은 더 추가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50시간이 누군가의 50일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얼마 전 잼투리 1주년이 되는데요. 기존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여러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또 같이 여러 고민을 나누면서 이젠 사명감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좋은 ETF는 많다. 잘 맞는 거 찾아서 장기 투자해라. 그래도 인생 안 망한다.